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에 의해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허수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정희훈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주차는 5주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율주행의 플랫폼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자율주행에서도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 공간 플랫폼이 있었죠. 그리고 센서와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공간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의 핸들이 없어지고 조수석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발달하고, 또 내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실제 연구 논문을 사례로 들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센서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내부나 또 외부에 장착되는 다양한 센서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 또 왜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센서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죠. 그리고 레이더가 있었고 라이더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센서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장착한 이유에는 이유가 있었죠. 그 각각의 센서들이 맡고 있는 일종의 역할과, 그리고 탐지 범위라든지 장단점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보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내에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자율주행의 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와 같은 차량용 조향장치, 또 핸들이죠. 엑셀러레이터와 이제 브레이크는 제동장치가 되겠고요. 핸들과 같은 또 조향장치가 어떻게 달려있고, 또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이제 제어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듀얼로 제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인간이 개입을 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4단계나 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단계나 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에서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이런 기계가 오작동이 나면 인간이 손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듀얼로 작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자율주행 차량의 조향장치나 이런 제동장치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인간을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이어서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이군요. 자율주행 플랫폼에 의해 이번 주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주차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드웨어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그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그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3차 시에 걸쳐서 자율주행 플랫폼 소프트웨어 컴퓨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차 학습 목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 첫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가 계속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 그림을 매번 그 플랫폼 수업 첫 장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플랫폼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의 차체와 그리고 센서와 관련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여러분들 복습을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기술, 자율주행을 구현하라 하기 위한 요소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인지죠, 인지. 인간이 눈과 귀와 코를 활용을 해서
차량을 운전할 때 주변 정보를 파악을 하듯이 자율주행도 어쨌든 마찬가지로 다양한 센서를 활용을 해서 주변의 운행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죠. 카메라, 레이더나 라이더와 같은 센서를 활용을 해서 주변의 어떤 교통 상황이라든지 뭐 도로 상황, 뭐 날씨 정보, 뭐 내 주변 차량에 대한 정보들, 뭐 앞에 뭐 보행자와 뭐 동물,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 중 센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운전자와 차량의 내외부 차량 정보를 측정을 하는 역할을 센서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소프트웨어랑 컴퓨팅 플랫폼의 역할은 그럼 뭘까요?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요소가 인지였다면 두 번째 요소는 뭐였죠? 판단이었죠. 판단.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앞에 갑자기 의도치 않게 사람이 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다더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네. 멈춰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앞에 신호등이 이제 초록색 불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갈까? 아니면 설까? 물론 당연히 현행 교통법규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빨간불 앞에서 서셔야겠지만 그런 판단을 어쨌든 인간은 하게 되는 겁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판단을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판단을 뭐로 하죠? 뇌로 하죠.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그런 판단을 오늘 배우게 될 이런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럼 최종적으로 하는 건 뭐죠? 인간이 하는 건 뭐죠? 핸들을 돌린다든지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든지 그럼 마지막 소위 말해서 어떤 모션,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서 가감속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조향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를 함으로써 그런 판단에 따른 어떤 결과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이런 인지와 판단과 제어라는 그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그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플랫폼을 배워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 우리 통신이나 뭐 지도 플랫폼 그리고 또 차량 공유 플랫폼까지 이 자율주행 플랫폼의 이해라는 주차별 주제 하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이전에 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면 사실은 제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번쯤 제 수업을 들어보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엔지니어분들, 뭐 공학 계열 출신 분들, 뭐 이학 계열 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나는 뭐 페타라는 단위와 규모를 알고 있다. 어떠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뭐 오늘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향후에 이런 다양한 단위를 접하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우버, 여러분들 우버 아시죠? 우버 여러분들 주로 뭐 출장이나 여행 목적으로 가셨을 때 뭐 차량 공유 호출로 주로 이용을 하시는 업체죠. 뭐 차량 공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운송 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인데 운송 수단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이 우버라는 업체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면 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요거는 정말 대부분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RSS, Responsibility Sensitive Safety라는 RSS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접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플랫폼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저는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이 없으면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이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플랫폼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뭐 기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쨌든 내가 직접 조작을 해서 뭐 운전을 해야 되는 어떤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태까지는 뭐 그러한 개념의 정의가 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 실제로 제가 조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인 것도 분명하고요. 예. 그렇죠. 어떤 유형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의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오셨다면 여태까지는 크게 뭐 그것이 뭐 옳지 않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개념이 조금은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혹은 이 자율주행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생각은 자동차는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다. 예. 자동차는 그럼 뭐로 봐야 할까요? 자동차는 하나의 전자제품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뭔가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뭐 PC나 노트북을 통해서 듣고 계시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터치패드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죠.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자제품은 이제 그런 것들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자동차가 그런 전자제품군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장착되는 센서들 다 전자제품입니다. 그렇죠? 자, 센서들 전자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가감색 제어 장치, 뭐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 그리고 핸들과 같은 조향 장치 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기계식으로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모두 다 어떻죠? 다 전자식으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자동차 모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율주행 차량의 공간이 바뀌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다 뭐죠? 다 전자 디스플레이, 다 전자식 터치 패널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동차도 전자제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자장치라고 정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그 전자장치를 어떤 제어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뭐 그 속도를 좌우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원활하게 PC와 노트북과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뭐 단순하게 강의를 시청을 하는 거에서부터 문서 작성을 하는 거에서부터 아니면 어떤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받고 대용량의 어떤 동영상을 빠르게 재생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고난도의 어떤 연산 이런 뒤에서 배우게 될 어떤 뭐 기계 학습이나 딥러닝의 연산을 수행하게 될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건 뭔가요? 결국은 뭐 CPU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칩에 탑재되는 AP라든지 뭔가 어떤 고도의 연산을 수행을 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이런 고도의 연산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칩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신뢰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조금 더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분의 말을 좀 인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이분. 예. 그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이라는 분입니다. 그 엔비디아는 참고로 GTC라는 컨퍼런스를 매년 미국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GTC 컨퍼런스가 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GTC라는 것은 이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GTC라고 이제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매년 이 GTC라는 컨퍼런스를 이제 주관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픽 혹은 컴퓨팅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첫 기술 회의를 거쳐서 이제 GTC가 이제 처음에는 어떤 성격의 컨퍼런스로 시작을 했냐면, 그 GPU에 기반한 컴퓨팅의 한계를 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GPU의 용도가 뭔가요? 어떤 게임을 할 때, 어떤 고사양의 게임을 할 때, 어떤 그런 고사양의 어떤 그래픽이나 모델을 처리하는 용도 정도로 사실은 GPU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언제까지 이 어떤 그 그래픽이나 모델을 처리하는 모델로 가져갈 것이냐 라는 그 진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한 거죠.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을 될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지금은 이 GPU라는 것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하고 연산을 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으로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컨퍼런스가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의료, 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음성 비서,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데이터 사이언스 등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이 GPU를 어떻게 하면 더 폭넓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현재와 어떤 미래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컨퍼런스 혹은 회의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왜 GTC를 소개를 해드렸냐면,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 GTC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강의 노트에서 적은 것처럼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죠. 뭐의 미래냐? The future of autonomous syste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의 미래는 뭐냐 하면 뒤에 has to be, 뭐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has to be software define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define 되느냐,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GTC 컨퍼런스에서, GTC 아마 2019년도 컨퍼런스였을 것 같은데요. GTC 2019에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혹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매년 기술을 뽐내는 이 전시회에서 이 전시회를 주관을 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전자제품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해 얼마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요. 역시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 차시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자동차공학회죠. SAE에서 자율주행을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바로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과도기적인 그 자율주행의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그래픽의 우측에서 보이시는 레벨 3와 4와 5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레벨 3는 뭐였죠? 레벨 3는 차량 제어하고 주행 환경을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레벨 3부터는 사실은 상당 부분 이미 인간이 개입하는 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의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율주행 모드의 레벨 3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자율주행 모드의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전적으로 인간이 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뭔가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통제권을 인간한테 넘기는 것이 이제 레벨 3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레벨 4에서는 시스템의 전체 주행을 이제 수행을 한다는 점이 레벨 3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을 자율주행이 제어한다는 점에서는 레벨 3와 동의를 하지만 이 레벨 3와 같이 간혹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레벨 3는 인간에게 그 통제권을 넘기지만 레벨 4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 차량이 그런 부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 갖춘 거를 레벨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레벨 4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있습니다. 예. 제한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레벨 5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운전하는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고 레벨 5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인간은 내비게이션의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역할은 끝나는 거고 그 이후 운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자동차가 통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레벨 3,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레벨 3까지는 어느 정도 현재까지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CES와 같은 다양한 전시회나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의 도로상에서 테스트를 해서 입증을 해줬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그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국내 현대자동차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평창까지 약 한 190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제 뭐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잘 보신 것처럼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평창까지 뭐 나들목을 통과하는 것, 그다음에 뭐 어떤 진입 지점에 차량이 정확하게 이제 진입을 하는가,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차량이 끼어들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리 없이 서울부터 평창까지 구간을 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 3, 즉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통제권을 넘겨받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상황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 탑승하는 동안 항상 전문가가 탑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당 전문가가 위험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이유인 거죠. 예. 이런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레벨 3 이후죠. 이제 레벨 4와 레벨 5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서 뭐 공간이 자율화가 되고 인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 자율주행 4와 5는 전적으로 기계가 통제를 하는, 운전을 통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보다는 소위 말해서 기계가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뒤에서 천천히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기계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더 좋은 성능의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학습하고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이런저런 많은 상황도 접해봐야 기계가 더 똑똑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정말 이제 그야말로 인간 없이 기계가 스스로 운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수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도달하는, 기계가 정말 그런 정도의 지능화된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 전기차로 유명한 T사가 되겠죠. T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보고된 첫 사고 사례죠. 201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이 미처 좌회전을 해서 진입해오는 트럭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났었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 센서가 본인이 충돌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충돌 이후에도 또 차는 계속해서 또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전봇대까지 이제 충돌을 하고 정지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런 건 뭔가요? 물론 인간도 부주의했다면 좌회전에서 오는 트럭을 못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센서라는 거는 부주의하다는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동작 오류인 거죠. 좌회전에서 오는 차량이 앵글에 걸렸을 테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 사고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간 건 명백한 인식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결국 뭐냐? 그만큼 자율주행이 아직 자율주행을 할 정도로, 완전 자율주행을 할 정도로 기계가 완벽하게 지능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가 되는 거겠죠. 또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공유를 하는 유사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또 첫 보행자 사망사고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이것도 역시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도 밤 10시에 일어난 사건이군요. 굉장히 또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센서, 특히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악천후나 이런 야간 상황에 약하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야간 상황에서 또 센서가 제대로 이 자전거를 끌고 오는 보행자를 인지를 하지 못해서 이런 그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이 보행자의 진입 파악을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또 입증해주는 다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캥거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캥거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완성차 업체인 V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캥거루가 이제 뜁니다. 뛰는데 캥거루가 높이 펄쩍 뛰어 올랐을 때는 카메라가 캥거루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실은 캥거루는 그냥 펄짝펄짝 뛰어서 가고 있을 뿐인데 단순히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는 굉장히 멀다라고 느꼈고, 착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카메라가 나에게서 가까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어떤 단차를 두고 점프를 하는 그런 물체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캥거루라는 그런 특이한 변수에 대해서 또 미처 소프트웨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덜 돼서 이 캥거루에 대해서 또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고들 다 제가 앞차시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구현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차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레벨 3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플랫폼을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레벨 4나 레벨 5와 같은 굉장히 고도화된 완전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매우 구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그런 기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수준을 갖추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업체들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고도화된 지능화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차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차시에서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